네, 보신 것처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총선 앞둔 전국 현안에 대한 두 분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물갈이 폭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큰 관심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 쇄신을 예고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네, 현역 교체율 30%에서 최대 50%, 2명 가운데 1명은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도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사실 50%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이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끊임없이 주장한 게 쇄신, 혁신 없이는 저희 보수 정당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혁신과 쇄신은 우리가 거슬러 서면 대세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요, 저희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미리 먼저 치고 가든지. 민주당보다 먼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당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부르는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발표해버리면 대표 단식은 뭐며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혁신은 또 다 이슈들이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타임 테이블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국민들이 어떤 아젠다를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밀고 가는 아젠다가 뭔지에 대한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타임 테이블을 좀 정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원내대표는 또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하나를 좀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선이 분산되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방위 분담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 방위 분담은 국회의 몫이 아니고요, 정부의 몫이거든요. 국회에서는 뭐 여야 합의를 해서 방위 분담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만든다든지 그 정도로 하고, 현안에서 지금 패스트트랙도 좀 밀려 있고 한데 원내대표가, 당 대표는 단식하고 있는데 미국 갔다? 네. 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당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의 경우 지금 한국당보다는 인적 쇄신 논의를 먼저 앞서서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86그룹 용퇴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당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역대 선거에서 보통 공천 과정에서 한 25에서 35 정도 교체가 있고요. 실제 선거까지 치면 종합적으로 이제 한 50% 정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재구성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매 선거마다 4년마다 의원들의 어떤 교체 평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 지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국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고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항상 선거 때마다 어떤 상징을 원하고 재물을 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86그룹 용퇴,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선도가 높다고 할까, 뭐 그런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난 4년 동안 나는 국민과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4년을 더 한다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잣대이고, 또 당도 그런 잣대를 갖고 이 문제를 갖다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면은 그 김세현 의원인가요? 이제 그분이 해체 정도의 어떤 그 쇄신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30% 물갈이라고 한다면 조금 국민의 기대치 혹은 당내의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소 30%고요. 많게는 50%까지. 그거는 이제 결국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건데, 하여간 뭐 그 가능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고민일 수가 있겠는데, 자유한국당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국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당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 그런 것들이 여야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럼 민주당에 좀 할게요. 그 선거라는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선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그래왔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재인 정권이 겸허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선거를 임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뭐 이를테면 뭐 여러 인사들을 교체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현역을 교체를 한다. 그래서 뭔가 세실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쇼윈도 형식으로 국정의 전반에 관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일자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솔직히 고백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을 전환할 거 있으면 전환하겠다라는 자신의 국정 전환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주연구원이나 당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갖고 청년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맞습니다. 역대 그 총선은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또 그렇게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할수록 자기 반성이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 전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죠. 다만 우리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당부드린다고 한다면 20세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장외투쟁하고 단식하고 삭발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께서 이런 그랜드 슬램을 갖다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당의 지도력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결국 이번 주에는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소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당의 지도력 갖고 야당이 과연 그 여당에 대해서 중간 평가가 또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도 이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더 잠깐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에게 어떤 걸 양보하고 있는지 최소한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이러한 선거제도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연대에 유리한 그런 선거법을 이 게임의 룰이거든요. 이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어떤 걸 양보했는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단 한마디에 저희들의 충고를 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가 4.15 총선 아닙니까? 4월 15일이면 채 5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선거 제도가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 구역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결국에 국민들이 보는 거는 300명이 될지 뭐 증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 과연 지형이 어떻게 되냐 그게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가. 4월 15일 날 과연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맞습니다. 여당이 야당한테 어떻게 양보했냐라고 한 것은 묻기 이전에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지금 단식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최고 정치 협상회를 할 때예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1대 총선에서 그러한 공약들을 걸고 선거로 심판받아서 하는 게 민주주의지 지금의 연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배철수 씨가 300명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저는 두 분 모셨는데도 정말 힘드네요. 자, 계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놓고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제원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아쉽죠. 사실은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국민과의 대화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정책, 또 전반기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국민들과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국민들이 후반기에는 어떤 것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반성도 없는 전무 팬 미팅이 아니었느냐. 사실은 뭐 그 국민과의 대화 끝나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많은 언론에서도 쇼였다, 팬 미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그런 취지가 국민들과의 대화를 자주 하면 좋습니다. 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은 임기를 반환점에 있었던 그 미디어를 장악했던 대통령의 대화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기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과 대화를 하면 좋았겠는데 지금은 더 늦지 않았으니까 기자들과의 좀 심도 있는 그러한 대화를 미디어에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깊이가 없었다는 비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기자와 자주 만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 때 보면은 뭐 기자들이 대통령이 어디 가면 항상 길목을 지키고 헬리콥터 앞에 지키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 뭐 지금 트럼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제가 그 기자회견 보면서 어떻게 한 문장마다 통계 수치가 하나씩 들어갈까 하는 것을 참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요. 예. 대통령 발언이 답변이 답변이. 예, 답변이 그러니까 모든 답변에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수치가 들어간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치 갖고 사실은 실적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임기 반환점을 두는 시점에서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18,000명 신청했다고 하죠.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다기한 얘기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TV에 나와서도 어떤 이슈를 갖고 최고 전문가의 상대로 제가 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답을 할 것인가 하는 늘 선택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있죠. 근데 예. 그 당시는 평균적인 어떤 국민, 평균적인 어디였어요. 평균적인 청중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지난 2년 반 솔직히 돌아다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자 하는 얘기를 한 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근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좋은데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300명을 모아서 그 300명의 대표성은 뭐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목소리는 늘 대통령이 경청해야 되고 그 국민의 목소리가 야당의 목소리입니다. 예. 야당의 목소리부터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야당이. 그 야당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는 게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 국민에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너무 처음에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게 다 작은 대한민국입니까?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터뷰를 질문과 응답도 뭐 각본 없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MBC에서 질문을 다 모니터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다 인터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겠다 정도면 기대가 좀 덜했겠는데 예. 너무 과하게 치장하는 바람에 네.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커지지 않았는지. 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건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만 지난 어떤 그 2년여 동안 그 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하기로 한 것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야당이 언제 어디서든 사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갖다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뭐 이 국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것, 구성요소적인 것 하나하나 갖다 따지는 것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에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더 진화되고 더 발전되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 한번 2년 반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는지 단 한 번의 국정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부터 좀 묻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법안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민주당이 들어와 가지고 네. 일자리 부분 시작해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네, 양보를 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겸허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그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만 그런 짧게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의 충고나 얘기들을 좀 수렴한 게 있는지부터 좀 반성을 짧게만 예, 답변할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권 좋은 차원에서, 예, 여야- 사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시선으로 예. 정치를 하고 정치를 바라보는데 가령 박근혜 정부 초기에 취임하자마자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패자지만 지난 대선에서 복지 확대하고 경제 민주화는 양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실천해서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장이 그걸 제안해갖고 대통령 당선자가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협력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도하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우리가 이행해 줬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하지 않습니까? 참 논평 쓰기 쉽더라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논평이 있잖아요. 예. 주어만 바꾸면 그 논평 그대로 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을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 적폐 인사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예. 뭐 하나 개선된 거 있는지 그 얘기는-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정말 난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얘기는 지금까지 비판한 야당 설령에 맞다고 할지도 그 자기들이 좀 반복하고 있다는 예, 얘기죠. 이게 뭐 여야가 정권 교체가 2번, 3번 이 수평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어만 바꾸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를 국민들이 좀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현역 의원 두 분을 모셔서 오늘 뜨겁습니다.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이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 관련 발언인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전국적으로 집값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 발언대로 안정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아무래도 서울 집값일 텐데요. 대통령 인식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했던 것이죠. 전국적인 집값이 하향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문법에 조금 어떻게 보면 국민이 다수의 입장에서 볼 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된 것이 아니라 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가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 아니겠습니까? 아마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7억 5천 정도 되면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애들 집 만들어주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8억 5천 9억. 또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흐름 때문에 평당 10억을 넘어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분양 원가 공개는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채택했던 방법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잡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요소랑 같이 가야겠죠. 정부는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입주 물량과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물량은 충분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은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예. 하나는 새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억 이하 10년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날 국민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시기 힘들었겠지만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사를 갖다 더 강하게 표명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요. 저거를 보면서 야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저런가. 역시 대통령이 자신이 보고 싶으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강남 대치동에 25평짜리 아파트가 7월 달에 22억이었는데요. 지금 24억 5천입니다. 3개월 만에 2억 5천이 뛰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상황을 놓고 자신 있다? 반성부터 해야죠. 그동안 부동산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강남 쪽에 부동산이 폭증을 했고 또 지방의 부동산은 이렇게 그냥 값어치도 없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뜬금없으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 거기서 모든 정책이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과 이제 국민을 설득하는 거,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또 엄하게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이제 심리 측면이 있겠죠. 우리 지난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한 수치들이 있는데 엔젤 투자 개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었고요. 벤처 창업이 역대 최고고요.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입니다. 경제의 질과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에 가 있는 이 금융을 갖다 어떻게 생산적인 금융으로 바꾸냐, 혁신적인 금융으로 바뀌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투기 자본이 최소화될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까지 자본시장 혁신과 혁신금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고 다만 여기서 이제 갭 투자는 잡았는데 일부 실수요에 대해서 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부 합산 연봉 1억 이상 되는 30대 40대 젊은 층을 포함하여 일부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흐름을 갖다가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한쪽에서는 투기가 있고 갭 투자가 있고 이 중간에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의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 반 동안만 따져봤을 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5.73%가 올라서 전 정권, 새 정권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1등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11.41%,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5.4%, 박근혜 정부가 2.5%. 이거 자체는 서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각이 인식이 잘못됐느냐 맞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강도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미국 정부를 향해서 또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관을 간주로 초청해서 그 뜬금없이 방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이게 대단히 좀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다. 네. 아무리 해리스 대사가 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그 외교관으로서의 예의와 자세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미국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유감입니다. 자, 그동안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한국에 15일 날 왔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네. 예측하지 않겠다. 이거는 철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 이야기가 힘들어졌죠. 이제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자초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지소미아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한일 문제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미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지소미아를 들고 나와가지고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과연 미국과의 공조를 우리가 고민을 했었느냐. 굿 이너프 딜이란 뭡니까? 하노이 회담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고 나온 게 굿 이너프 딜이거든요. 굿 이너프 딜은 사실상의 단계적 비핵화입니다. 예. 그거를 들고 와서 미국에 얘기했고요. 물론 북한에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라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다음에는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G20에서 늘 하던 한미일 공동 정상회담이 없어지고 미국, 일본, 인도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외교적인 노력을 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결국은 이런 상태에 몰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되고 할 얘기가 굉장히 궁색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 42시간 뒤면은요.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하셨는데 지소미아는 이제 오늘 그 NSC 결과 갖다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방위비는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논리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 완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일본한테는 지금 현재 2조인데 10조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소미아를 갖다 계속 유지를 갖다 원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갖다가 우리가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다가 다시 연장한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 깎아주면 일본은 어때요? 일본 그동안 잘했으니까 더 깎아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협상 카드가 일본에 통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 인식이 지금 부족하다 하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국 대사가 좀 인재 상황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상권 분립 국가예요. 국회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저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보위원장 만나죠. 대사가 만나기 전에 미국 대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 또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 저렴한 동맹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월남전에서 가서 피를 갖다 같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피해 동맹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질 좋은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양국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양국 국민이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양국의 국회가 합의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비준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첫째는 질 좋은 동맹, 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 편에서 합리적인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지적 포인트는 지소미아를 도대체 왜 들고 나오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지소미아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소미아 폐기로?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국론은 통일되고 있습니까? 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로 국론 자체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입장을 바꿨어요. 필요하다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고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이 오히려 압박만 느끼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외교관 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일본의 경제 문제 제재로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배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질 좋은 동맹, 국민이 동의하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편을 들어갔고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강요한다고 한다면 그건 질 좋은 동맹이 아니에요. 앞으로 질 좋은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고 또 한미일 동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묻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미국과 일본의 하위 동맹이 아니라 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그에 대등하는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판단의 여러 가지 미스를 상황을 봤을 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 편을 더 들지 일본 편을 더 들지는 뭐 얘기를 안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정권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 하고 올해 한 거 작년에 협상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현역 의원 두 분 모셨는데 정말 뜨겁게 대화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